건설업체에서 느끼는 현재 부동산 업황은 좀 어때요? 최근에도 이제 수도권의 집값이 좀 많이 상승하고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이제 크다 보니까 대형사들 위주로 좀 주가가 많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황은 좀 어떻습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자동차 OEM사들이 예상보다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니까 기존에 배터리 주문했던 거를 위약금 내고 취소하기도 하고요. 주문량 자체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을 통해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폐배터리는 이제 전부 다 좀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 돋보기 시간입니다. 저 3프로TV의 권순호 취재팀장입니다. 저희 오늘은 IS동서의 김택균 차장님 모시고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김택균 차장님 이렇게 분기별로 나와서 그 건설업체에서 보고 있는 그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쪽의 어떤 현황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시고 또 IS동서의 실적 관련해서도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전해주고 있는데요. IS동서의 김택균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개월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이게 사실 요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되면은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집값도 오르고 막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들, 이렇게 뭐 아파트 가격이 어때야 되냐, 그거에 대냐와는 아예 다른 프레임으로 우리가 또 이제 건설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업황에 대한 얘기를 또 직접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 건설업체에서 느끼는 현재 부동산 업황은 좀 어때요? 그 서울은 지금 상급지 주도로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이 많지 않고 공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좀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준신축으로 좀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상승 흐름은 최근에 경기권까지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좀 극명하게 분위기가 다른데요.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미분양 물량, 즉 공급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예. 분위기가 좀 전체적으로 좀 식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여담인데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근데 회사 직원분들 중에도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좋은가요? 아니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직원들도 있고 뭐 그런가요? 뭐 어차피 직원들도 똑같은 다 직장인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요. 네. 주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건설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하시는 증권사에 다닌다. 그럼 차라리 주식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야 회사 좋을 때 나도 좋고 회사 나쁠 때 나도 안 좋고 뭐 그런 건데 뭐 나는 이렇게 주식 하나도 안 들고 있다 증시 올라가지고 뭐 회사 분위기 좋은데 막 본인만 침울하고 그럼 그런 것도 좀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긴 하네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업황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서울의 상급지 중심으로 되는 것들이 경기권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건설업계, 건설 회사들에서는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크지만 그 활발하게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지을 만한 빈 땅은 뭐 당연히 없고요. 기존에 이제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제 현재 공사비 수준으로는 좀 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담금을 내고 지으면 오히려 이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좀 더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좋은 것은 좋은 거고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여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빈 땅이 없고 공사비가 좀 높고 하면은 이게 분명히 업황은 좋은데 이게 사업을 할 만한 곳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거군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은 좀 어때요? 그 지방은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아직까지는 공급 물량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신규 사업을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요. 그 대부분 건설 회사들 분위기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사업을 좀 자제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구조 조정이나 비용 절감 같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기존 사업장 정리를 하거나 뭐 아니면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현금 확보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계 전반적으로 현금 확보가 좀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뭐 그래야지 좀 이제 버틸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 계획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동산 업황은 좋아졌지만 건설회사가 아직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시점은 아닌 거고 그 업황이 조금 더 따뜻해질 때를 대비해서 못 만들기를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타이밍은 좀 언제쯤 어떤 상황으로 좀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건설업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아주 어려운 구간은 좀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과 가격이 좀 같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실수요자들도 이제 구매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도 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땅은 어쨌든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뭐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좀 변하게 되면 언제든지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땅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 여건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성이 좋아지는 변수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예. 첫째는 땅값이 하락하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는 공사비 하락. 세 번째가 이제 주변 시세가 올라서 그 분양가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러니까 진짜 건설사들한테 그러니까 건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좀 어떻게 되는지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그 주변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건설 회사들이 좀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죠. 일단 땅값은 뭐 지금 빠지나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선 땅값은 잘 안 빠집니다. 늘 우상향하는 게 토지 가격이고요. 예. 그래서 땅값이 저렴해진다라는 것은 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사비인데, 예. 뭐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같은 원부 자재들은 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오르기도 하고 이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가장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네네. 근데 인건비는 이제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갑니다. 아, 그렇죠. 월급 깎으면 안 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저희 같은 직장인들도 월급이 뭐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갔지 기존 월급을 깎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잘 없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처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뭐 일을 시키지 좀 못하는 상황이고요. 야근시키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시간 이후라도 좀 융통성 있게 이 공정까지는 좀 마치자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근로시간이 끝나면 다 두 손 놓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건 좀 당연하고요.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건설사들이 이런 공비를 좀 줄이면서 원가 절감하는 부분들이 경쟁력이었는데 예. 지금은 조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몇 년간 부실 공사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수살 아파트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정부가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건설사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재차 뭐 문제가 발생하면 예, 정부도 나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난리가 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안전 관련 법 규정이라든지 뭐 정책이 강화된다는 것은 공사 기간이 또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실 공사비도 좀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사업성 여건이 좋아지는 3가지 조건 중에 땅값 떨어지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원가 내려가는 문제들에서는 특별히 변수가 생길 부분 없이 사업성은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냥 그러니까 상수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결국 이제 나머지 3번째인 주변 시세에 따라서 사업성이 결정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결국 나머지 하나의 변수만 남게 되는데 그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올라서 분양가 자체를 높여서 즉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그때서야 이제 사업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업황이 조금 개선되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려면 집값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가격은 억제하면서 공급은 하려고 하니까 예. 이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리 인하라든지 신축에 대한 수요 증가, 부동산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고 가격도 이제 상승하고 있어서 업황은 점점 개선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건설회사가 이제 건설을 계속 해줘야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야 사람들이 집이 부족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성격이 좀 있는데 또 반대로 또 공급이 늘어나려면 또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이 참 우리가 그 심정적으로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그냥 툭 까놓고 좀 여쭤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서울 상급지부터 가격이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온기가 이제 수도권까지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분양 시장만 봐도 그 열기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광역시라든지 기타 지방까지는 이 분위기가 좀 퍼져 나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을 좀 밀어 올리는 것은 이제 실수요자와 가계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뭐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투자 수요 없이 무한정 그 실수요만 가지고는 가격을 올리는 데 한계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제 정부도 추가 억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중에는 여전히 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곧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금리 인하는 유동성이 더 늘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최근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금 같은 뭐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좀 상승하다가 약간 좀 정체하고 있어서 이 언제든지 그 시장의 대기 자금이 그 부동산으로 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분간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좀 약간은 좀 공자님 같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했고 약간 이제 두루뭉술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IS 동서가 직접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두루뭉술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IS 동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면 오히려 좀 더 속내를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려고 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는 좀 건설 사이클을 굉장히 좀 잘 읽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뛰어난 또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 뭐 저희 당사의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얘기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예.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이제 업계 최상위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고요. 2분기 매출은 2,463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60억을 기록하면서 와, 이익률이 23%나 되네요. 그 전에도 막 30% 이렇게 됐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건설업계선 찾아보기 힘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5,444억 원의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도 124% 이렇게 과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이던 도급 현장들을 좀 다 마무리하면서 우발 채무 리스크도 이제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전략적으로 신규 사업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중인 프로젝트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고 유동성 확보 노력과 이제 차기 프로젝트 발굴에 힘쓰면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혹시 뭐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안 하셨던 걸로 좀 얘기는 좀 들었는데 그 전에 거 하던 것들은 계속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혹시 뭐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없었나요? 이게 이제 우발 채무 관련한 부분일 건데 네네. 좀 어땠습니까? 일단 도급 공사들은 저희가 다 준공을 해서 예. 뭐 도급 공사와 관련된 우발 채무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체 사업장들이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뭐 한창 이제 분양 시장이 좀 뜨거울 때부터 저희는 좀 태세를 전환해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부실 사업장 같은 어려움은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정 사업지들도 코로나 이전에 워낙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충분히 좋은 그 분양 타이밍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이 결국 관심 갖는 거는 이제 업황이 돌아서고 기존에 있는 데에서는 문제가 크게 안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업황이 좀 돌아섰을 때 그동안은 특별히 뭐 분양을 안 하셨었으니까 언제 다시 여기를 이렇게 지집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건설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관심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IS 동서가 이제 다시 좀 해볼 만하다 싶어서 들어갈 만한 프로젝트라든지 그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대표적으로 그 경산 중산지구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산, 그 대구 옆에 경산.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최고 59층이고요. 3,400세대 정도 되고. 3,400세대. 오, 네, 크네요.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뭐 추정 사업비가 보수적으로도 최소 이제 3조 이상 되는 큰 프로젝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분양 시점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뭐 충분하게 금리가 좀 인하되고 뭐 해당 지역의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되면 이제 요 타이밍에 맞춰서 분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근데 이거 되게 제가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진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업비 3조짜리 이제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항상 하는 얘기가 뭐 루머에 사서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도 있듯이 그거 다 기다렸다가 진짜 이거 프로젝트 한다는 게 완전히 그냥 확정이 되고 나면은 주가가 이미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도대체 언제쯤 주가가 움직이는지 차장님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주가가 좀 움직였었어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주가가 언제 움직이는지는 사실 뭐 아무도 알 수는 없고요. 예. 근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용호동 W라고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분양했었고, 예, 그건 어느 정도 규모였었어요? 그때는 사업비가 한 1.5조 정도 됐었습니다. 와, 경사는 2배네. 맞습니다. 예. 2배가 넘고요. 그래서 그때를 조금 기억을 떠올려 보면 분양을 한 직후에 좀 분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확인하고 굉장히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된 걸 확인하고 움직였다? 네네. 분양이 잘 될 거라는 걸 확인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용호동 W가 이제 분양이 잘 될까? 이런 부분들의 시장에서 의문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상 잘 되니까 잘 되는 걸 확인하고 주가가 좀 슈팅이 났던 부분이고. 그때는 어느 정도 올랐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8배 가까이 8배? 올랐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은 경산 프로젝트도 이게 뭐 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분양 공고 나고 나서 움직이다고 그냥 과거를 비춰보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또 과거와 지금 조금 달라진 부분은 예. 그동안 IS동서라는 회사가 이런 개발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입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개발 사업을 잘 하는 회사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그 경산 중산지구라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분양이 잘 될 거라는 거에 의심을 하는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죠. 그래서 무조건 잘 되는 프로젝트라는 인식은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은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용호동 W 때는 이게 진짜 IS 동서가 분양을 잘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거고, 이번에 경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용호동 W에서 한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트랙 레코드로 이번에는 이제 경산 프로젝트는 되나 안 되나 끝까지 확인하고 가자라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분양 일정이 좀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회사의 스탠스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지 내년 하반기에 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시점, 곧 이제 분양이 임박한 시점에 어느 정도 미리 좀 주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주들은 이렇게 보통 뭐 대형 건설사들 움직이고 그다음 후속이 보통 움직이나요? 아니면 그 이벤트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나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개별 회사의 어떤 특정한 뭐 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업황 자체가 조금 돌아설 때
좀 이제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수도권의 집값이 좀 많이 상승하고 금리에 대한 이제 인하 기대감이 이제 크다 보니까 예. 대형사들 위주로 좀 주가가 많이 강하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덕은이라든지 수도권에 현장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좀 현장들이 편중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타 지방이라든지 광역시에 이제 업황이 돌아설 때 이쪽에서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어디인가 해서 이제 다음 타이밍은 아마 이런 쪽으로 좀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관심이 좀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주는 이제 최근에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게 번질 건데 온기가 좀 퍼질 건데 그 퍼질 때는 개별 프로젝트를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가 또 중요해진다. 근데 IS 동서를 그 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대형사는 대형사 그리고 작은 회사는 작은 회사 알겠는데 IS 동서는 대충 어느 정도 규모라고 좀 생각하면 될까요? 이번에 그 2024년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 예. IS 동서가 이번에 2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위? 네네. 21위 정도면은 꽤 크잖아요. 굉장히 높은 순위입니다. 네. 원래 몇 위였어요? 저희가 이제 50위부터 점점점 올라와서 50위에서 올라왔다고요? 네네네. 와. 뭐 그러나 저희가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수년 이내에 10위권으로 지금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시공능력 순위도 많이 올라오셨고 그리고 이제 경산 프로젝트가 뜨게 되면은 분명히 투자자들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건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준비하는 기간 같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공사비 올라가는 측면이 어떤 근로자들의 여건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반적인 공사비는 좀 올라간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동산 업황만 보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라든지 뭔가 좀 대응하는 방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그 건설회사에게는 어떤 변화들을 좀 주고 있나요? 네, 최근에 이제 공사비 뭐 상승으로 인해서 뭐 건축 시장의 좀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사비가 좀 저렴하면서 예. 그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서울 이제 위주로 고급 브랜드라든지 뭐 특화 설계, 고급 자재, 뭐 화려한 외관이나 뭐 호텔식 커뮤니티 같은 아파트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짓는 그런 것이 이제 트렌드였던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분상제로 뭐 개발 이익을 이제 반납하느니 차라리 고급스럽게 지어서 원가를 좀 더 상승시키게 하는 게 좀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공사비가 너무 높아져서 뭐 그렇게 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브랜드는 여전히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겠지만 실제로 설계라든지 건축 자재, 뭐 커뮤니티 외관 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가성비 있게 짓는 것이 좀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뭐 2000년대 후반에 그 최소한으로 짓고 필요한 만큼 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옵션 이런 것들이 좀 부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게 이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하고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적인 관점이잖아요. 사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짓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는 좀 가성비 중심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어떤 맥락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예. 어쨌든 공사비가 싸고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개발 이익이 많이 낮기 때문에 예. 이제 좀 고급스럽게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고급스럽게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가격은 어느 정도 캡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좀 그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가서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쪽이었다 그러면은 네네네. 이제 공사비가 좀 올라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올리지는 못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가성비 있게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건설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IS 동서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이 업황이 지금 대형사 중심으로 했던 그 주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게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약간 매크로적인 이슈인 거고 마이크로하게 회사 개별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경산 프로젝트의 가시성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움직일지가 좀 달라질 거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그 부동산이라든지 건설 업황이 좀 도는 시점 혹은 이제 저희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가시성이 좀 확보되는 시점에
좀 주가가 좀 반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IS 동서를 바라볼 때 그 건설업과 관련한 얘기도 좀 있지만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한 부분들도 좀 그 동네 좀 분위기 좀 어떤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네네. 아무래도 그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쪽이 이른바 캐즘 때문에 꽤 어려운 상황을 좀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또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럼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좀 어떤지에 대한 얘기는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폐배터리 업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자동차 OEM사들이 그러니까 예상보다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니까 기존에 배터리 주문했던 거를 위약금 내고 취소하기도 하고요. 주문량 자체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주문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낮춰서 지금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역시 그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예, 불량난 배터리 이런 거죠. 네네. 예, 예. 즉 공정 불량품이나 이제 부산물이 원재료인데 예.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이제 이 스크랩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배터리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여기서 나오는 이제 스크랩도 같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원재료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예. 그리고 게다가 뭐 최근에 리튬이나 니켈 같은 주요 광물 시세도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좀 구하기도 어렵고 원재료를 구해서 공장을 돌려도 좀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그럼 PQ가 다 빠지는 거네요. 양도 빠지고 가격도 빠지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그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주로 생각하는데 현재는 그 전기차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그 공장 배터리 공장에서 나오는 게 많은데 거기에서 생산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에 그 원재료의 Q가 양이 좀 줄어들고 그 메탈 가격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게 사실 이 메탈 가격 그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지만 그 리사이클링한 재료나 광산에서 가까운 재료나 같은 품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광산에서 나온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리사이클링 시장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은 그 전기차 캐즘이 좀 해소될 때까지 버티는 게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예. 다만 최근에 이제 성장의 기울기가 좀 완화된 것일 뿐이고요. 예. 결국 이런 정체기를 지나서 다시 성장성이 가팔라질 것입니다. 예.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속도와 어떤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이제 성장과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도 비례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우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은 재활용이 일단 가능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산에서 캔 신소재와 재활용한 그 회수 소재가 뭐 성능상 차이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배터리는 이제 폭발이라든지 화재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 유해 물질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소각이나 매립을 할 수가 없어요. 전문 업체가 재활용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지역이 특정 국가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광산을 개발하기까지 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재활용을 통해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폐배터리는 이제 전부 다 좀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EV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년의 시차를 두고 그 폐배터리 시장에 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의 대부분이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이고요. 하지만 지금 초기 전기차들이 판매된 지가 한 6, 7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빠르면 3, 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폐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늦어도 2030년부터는 지금 현재 공정 스크랩의 사용 후 배터리, 즉 폐배터리까지 가세해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분명히 한 3, 4년 후에는 분명히 그 양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왜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는 있는데 참 그 기간 동안 좀
잘 몸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경산 프로젝트랑 좀 비슷하네요. 경산 프로젝트도 분명히 될 건데 이제 어느 타이밍에 시작될 것인지를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리사이클링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2030년쯤 되면은 초기에 나왔던 전기차 모델들의 배터리가 분명히 많이 나올 건데 그럼 그때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장님 그래도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강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원재료가 되는 폐배터리나 공정 스크랩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단계는 확보한 원재료를 물리적 공정인 전처리를 통해서 블랙 파우더나 그 블랙 매스라고 하는 이 검은색 가루 형태의 제품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이 검은색 가루 안에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주요 광물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는 이 2단계에서 생산한 블랙 파우더나 블랙 매스를 화학적 공정인 후처리를 통해서 리튬 등 최종 회수 소재로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IS 동서에서는 이걸 다 하나요? 전처리부터 후처리까지? 네, 지금 저희는 일괄 공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이제 배터리 제조사들이 그동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추가 공장들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되어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25년부터 26년까지 점진적으로 배터리 생산량이 늘게 되면 미국에서도 자연스럽게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미 배터리 제조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생산 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두 큰 시장이지만 아직까지 좀 제대로 운영되는 리사이클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은 곳이고요. 그 IS 동서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유럽 같은 경우에는 BTS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 저희 자회사를 통해서 그 폴란드에 지금 신공장이 시험 가동 중에 있고 이르면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해외 시장 개척을 좀 내실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장표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IS 동서의 폐배터리 생산 캐파이고요. 그래서 국내에는 인선모터스가 폐배터리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7,500톤 정도를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예. ISBM 솔루션이 전처리를 담당하면서 연간 7,0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ISTMC가 전처리 5,000톤, 후처리는 생산량 기준으로 탄산리튬 1,200톤, 인산리튬 520톤, NCM 복합액 18,000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100% 자회사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선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선 ENT의 자회사이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 IS 동서 입장에서는 손자회사고, ISBM 솔루션은 이제 100% 자회사, ISTMC는 100% 자회사, 그리고 BTS 테크놀로지는 약 8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해외 캐파는 아까 설명 주셨는데 BTS? 네네네. 이름 너무 멋있게 지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리고 마저 설명드리면 유럽은 이제 BTS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전처리 12,000톤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처리 기준으로 이를 모두 합치면 24,0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단기적으로 IS 동서는 전처리 공장을 좀 늘리는 데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추가로 국내 청주, 해외 슬로바키아, 헝가리, 미국, 인도네시아의 전처리 공장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026년까지 38,000톤의 캐파를 추가해서 총 62,000톤의 캐파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전처리 기지를 대폭 늘리면서 대규모 후처리 생산시설을 건설해서 2030년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배터리 캐즘이라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아까 설명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규모라든지 가격면이라는 게 좀 어려움을 좀 있긴 하지만 이게 계획들을 보면은 이제 꾸준하게 좀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요새 전기차 쪽에서도 투자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배터리 공장들도 좀 연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내부적으로 보셨을 때 뭐 이 부분에 대한 투자 계획이라든지 증설 계획 같은 거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업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기존 계획들을 이제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행스럽게도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고 또 IS 동서가 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케줄대로 좀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태균 차장님 모시고 이제 건설업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사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보기에 되게 매력적이다. 뭐 지금 당장 뭐 주가가 막 오를 것 같아.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런 업황들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들으면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구나. 뭐 이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 좀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도 캐즘이라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그 IS 동서의 안정적인 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계속적으로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만나 보면은 좀 어떤 얘기들 주로 많이들 하시나요? 뭐 질문이 어떤 질문들을 좀 하시고 뭐 어떤 얘기들을 좀 답변을 좀 주고 계신가요? 뭐 최근에 이제 투자했던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 경산 중산지구에 대한 프로젝트 그 기대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좀 그게 확정되면은 좀 뭐 알려달라, 뭐 얘기해달라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리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미리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아마 이제 뭐 분양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 같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IS 동서의 김태균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